폐하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대전을 울렸을 때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옥좌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왕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왕이 흔들리는 것을.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하는 자, 손을 소매 안에 감춘 채 입술을 깨무는 자. 그들 사이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이마 위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꽤 먼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강이 느리게 흐르던 작은 고을. 청연촌이라 불리던 그곳, 낡은 서당의 마루 끝자리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늘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오고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아이. 밥을 굶어 수업 중에 비틀거렸지만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도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몸 안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었는지를.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강이 그 곁을 느리게 흐르던 고을이 있었습니다. 청연촌이라 불리던 그곳에는 오래된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마루 끝은 비가 올 때마다 축축하게 젖어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침이면 그 서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글을 배우러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루 가장 끝자리. 벽 쪽에 바싹 붙어 누가 부르지 않으면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 아이. 이름은 도현이라 했습니다. 도현은 늘 가장 늦게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먹을 갈고 있을 무렵에야 서당 문 앞에 소리 없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신발은 한쪽이 닳아 있었고 옷은 계절이 바뀌어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소리 높여 글을 읽었습니다. 훈장이 한 구절을 읊으면 아이들이 따라 읊었습니다. 그 소리가 서당을 가득 채울 때 도현은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는 대신 눈으로 글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를 눈 안에 새기듯이. 아이들은 그런 도현을 놀렸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잦았던 탓에 수업 도중 비틀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듯 고개가 떨어지면 옆에 앉은 아이가 킥킥거렸고 그 웃음은 마루 끝에서 반대편까지 번지곤 했습니다. 훈장은 그럴 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도현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놈, 글은 배워서 뭐 하겠느냐.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도 어른들의 입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흘러나왔으니까요. 도현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조금 더 숙였을 뿐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늦게 왔지만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장이 간혹 글쓰기를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짧은 문장 하나를 주고 그것을 베껴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삐뚤어진 글씨로 겨우 모양을 맞추었고 제법 잘 쓰는 아이라 해도 획의 굵기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현이 내놓는 글은 달랐습니다. 정갈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흔들림 없이 놓여 있었고 글자 사이의 간격마저 고른 호흡을 품고 있었습니다. 먹의 농담이 일정했고 붓을 뗀 자리가 깔끔했습니다. 그것은 서당에서 처음 글을 배운 아이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손이
그 기억을 아직 잊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훈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자 훈장의 눈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훈장은 아이들 모르게 도현에게만 다른 문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짧고 쉬운 구절을 주었지만 도현에게는 일부러 어려운 글귀를 골라 건넸습니다. 한 번도 서당에서 가르친 적 없는 꽤 깊은 뜻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붓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그 속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그 문장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한 글자씩 정확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훈장은 그 종이를 거두어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서당에는 훈장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놓고 도현이 써낸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손끝으로 글자의 획을 천천히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대체 어디서 이런 글을? 그 물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빈 서당 안에서 촛불만이 한 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훈장은 그날 밤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현이라는 아이가 이 서당에 나타난 것은 이미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이 물음이 떠오른 것인지. 아니, 어쩌면 진작 알아차렸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인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수업 중에 비틀거리던 그 아이가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손끝에는 가난이 묻어 있지 않았다는 것. 훈장은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훈장은 도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무언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업 중에 한 번씩 더 눈길을 주었고 도현이 쓴 글을 거두어 갈 때 손이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도현은 그런 변화를 알아차렸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여전히 마루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조금 숙인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훈장의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확신이라 부르기엔 이르고 의심이라 부르기엔 너무 또렷한 것. 그 무렵 도현은 글을 읽을 때 남다른 호흡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드는 손의 각도도 그러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서당의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훈장은 아직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의문이 머지않아 이 서당의 평온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훈장이 도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은 그 글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도현은 입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그 아이의 호흡이 글의 끊어짐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고 구절이 끝나는 곳에서 숨을 가볍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글을 배운 아이의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몸에 익힌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붓을 드는 손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붓을 쥘 때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될 만큼 꽉 잡는 아이도 있었고 붓끝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붓을 들 때 손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은 가볍게 감싸기만 했고 붓대가 손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기다리듯 잠깐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 각도, 그 여유.
훈장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잠시 수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사대부 자제들의 손놀림이 그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스승 아래에서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한 손만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움. 도현의 손에는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것을 보면서도 함부로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느낌이었고 느낌만으로 누군가의 내력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눈은 또래 아이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훈장을 올려다볼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섰고 서로를 바라볼 때는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도현의 눈에는 그 어느 쪽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되 그 사람의 안쪽까지 읽으려는 듯한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위에 서본 자의 눈도 아니었고 학문을 깊이 한 자의 눈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많이 살펴야 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우 12~13살짜리 아이의 눈에 담겨 있으니 훈장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끼리 마루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고 서당 마당에는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어떤 잔치를 열었다느니 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떠돌았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왕은 매일 웃고 지내겠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데서 자고. 다른 아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겠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저마다 왕의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 속의 왕은 늘 웃고 있었고 근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앉아 있던 도현이 고개를 살짝 든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쉽게 웃지 않는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 마루 위에 웃음이 멎었습니다. 아이들이 도현을 돌아보았습니다. 도현은 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당보다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되묻지 못했습니다. 그 말투가 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옮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보고 직접 겪은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무게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말에는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잠시 뒤 한 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고 아이들은 다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그 한마디는 마루 위에 가라앉은 채 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훈장도 있었습니다. 서당 안쪽 방에서 문을 반쯤 연 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그 말이 귀에 닿았을 때 훈장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렇게 쉽게 웃지 않는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이 서당에 있다는 것. 훈장은 그날 처음으로 느낌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평범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확신의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그날 저녁에도 도현이 쓴 글을 펼쳐보았습니다. 글씨의 획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문득 붓을 들던 도현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목의 각도를, 글을 읽을 때의 호흡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 고요한 눈을.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저 기이한 아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로 모이니 윤곽이 생겼습니다.
아직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흐릿한 형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물음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훈장의 가슴 안에서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름 모를 불안과 함께. 그런데 훈장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위험한 모습으로 찾아오리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당 마당에 흙이 단단하게 얼어붙기 시작한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발굽 소리는 청연촌 사람들이 익히 아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로 오가는 상인의 말은 느릿느릿 걸었고 이따금 지나가는 보부상의 나귀는 발걸음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을 어귀를 울린 소리는 달랐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훈련된 말이었고 훈련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서 고개만 내밀어 바깥을 살폈습니다. 말을 탄 이들이 넷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어느 관아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을 관아의 아전이라면 얼굴이 익을 터인데 한 사람도 본 적 없는 낯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급하게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느긋했습니다. 집들을 하나씩 훑어보고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서 한참 동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기억 속의 누군가와 대조하듯이. 서당 근처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당 앞에서 말을 멈추고 담장 너머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 위에서 몸을 약간 기울여 안쪽을 살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훈장은 보았습니다. 서당 안쪽에서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시선이 서당을 향하는 것을 보았고 그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찻되 아직 확신이 없어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의 눈. 훈장은 슬며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현도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루 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장이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도현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글을 읽는 눈은 평온했지만 손은 이미 바깥의 기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그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반씩경 거리에 있는 주막에 머물렀다는 소문이 저녁 무렵 돌았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갈 것인지 더 머물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당의 불이 모두 꺼지고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긴 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훈장은 잠이 오지 않아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관리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 마루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사람의 무게가 실린 소리였지만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만 뜬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걸음은 마루를 지나 서당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었다가 다시 한 걸음. 누군가 서당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뒷문 앞에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다기보다는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신고 있었고
발이 문지방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훈장이 낮게 불렀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냐? 도현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등만 보였습니다. 그 등이 아주 작았습니다. 12~13살 아이의 등이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만큼 어둠 속에서 그 등은 작고 얇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서 부엉이가 울었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그쳤습니다. 겨울 바람이 서당 처마 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훈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달빛이 마루 끝까지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고 그 빛 안에서 도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이의 것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꾸지람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벌을 받을까봐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고 살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몸 안에 스며든 두려움.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잡히면 죽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서당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무게에 눌린 것이었습니다.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이 아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수업 중에 비틀거리던 아이가, 마루 끝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가. 훈장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다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훈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손에서 보따리를 천천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도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어디론가 떠나봤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훈장은 도현을 다시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촛불을 켜지 않은 채 마주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쪽은 무겁고 느린 숨이었고 다른 한쪽은 가늘고 고르지 못한 숨이었습니다. 훈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왜 죽느냐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마라.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당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마을은 고요했고 관리들은 주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 밤 이후 낮에 보았던 관리들의 얼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서당 담장 너머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을, 그리고 도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잡히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잡으러 온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의 안에서 이미 하나의 물음이 다른 물음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도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 답은 훈장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날도 관리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머물며 낮이면 마을 안을 느릿느릿 돌아다녔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살았느냐, 바깥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은 없느냐, 아이들 중에 낯선 아이는 없느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는 고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물음들이 하루 이틀 이어지자 슬슬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고 그 무언가가 사람이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훈장은 서당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장날이면 마을 어귀까지 나가 이웃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며칠 동안은 서당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수업은 평소와 같이 했고 아이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 창 너머로 향했고 마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에 쥔 책의 모서리가 살짝 접혔습니다. 도현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그 며칠 사이에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마루 끝자리에 앉되 몸을 더 작게 웅크렸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글을 쓸 때도 붓을 드는 동작이 작아졌고 숨소리마저 얕아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처럼.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관리 중 한 명이 서당 앞을 지나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보다가 이번에는 문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안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서당의 훈장을 만나고 싶소. 훈장은 천천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관리와 마주 선 것은 서당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관리는 훈장보다 키가 반뼘은 더 컸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 서당의 아이가 몇이냐, 모두 이 마을 아이들이냐, 바깥에서 온 아이는 없느냐. 훈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2명이다. 모두 마을 아이들이다. 관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돌아갔습니다. 훈장은 관리의 등이 마을 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수업을 이어가야 했지만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마을 아이들이라고 했지만 도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어느 날 서당 앞에 나타나 마루 끝자리에 앉은 아이. 훈장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죽는다던 그 아이의 말이 아직 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당에는 훈장과 도현만 남았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도현은 늘 가장 늦게까지 서당에 머물렀고 훈장은 그것을 굳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묻겠다는 말도 대답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현의 맞은편에 앉아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습니다. 말의 순서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것은 그 아이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현은 궁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왕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간 왕자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궁 안에 존재하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이. 기록에 남지 않는 아이. 그것이 자신이었다고 했습니다. 훈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도현의 말은 느렸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고 나면 한참을 멈추었다가 다음 문장을 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의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는 왕의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자들 사이의 일이었고 그 뒤에는 왕자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현의 존재는 그 다툼 속에서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궁 안에 충신 한 사람이 도현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도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 한마디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도현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머물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위험해졌습니다. 그렇게 흘러 이 청연촌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울먹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두려움을 말할 때조차 감정이 달아있는 법입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그러했습니다. 훈장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장이 내쉰 숨이 불꽃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깊고 긴 숨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이 마루 끝에서 밥을 굶으며 비틀거리던 아이가 왕의 피를 가진 아이였다는 것. 글씨가 정갈했던 이유도, 붓을 드는 손이 남달랐던 이유도, 왕은 쉽게 웃지 않는다던 그 말의 무게도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훈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처음부터 불안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살도 더 이상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어딘가에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훈장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너머로 보이는 도현의 얼굴은 12~13살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그 나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밤을 혼자 지새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곳을 떠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훈장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주겠다는 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서당의 늙은 훈장이 궁의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당의 촛불은 평소보다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침묵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언어로 만들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끝의 바람이었습니다. 서당 처마가 한번 울었고 먼 데서 부엉이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도현은 그 밤 이후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마루 끝자리에 여전히 앉았지만 고개가 아주 조금 덜 숙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등 위의 무게가 한 뼘쯤은 가벼워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장의 등 위에는 그만큼의 무게가 새로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의 주막에는 여전히 관리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물음이 서당 쪽으로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훈장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압박이 무엇을 뜻하는지 훈장은 아직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주해야 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훈장을 찾아온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느긋하고 말이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서당 마당에 들어서고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풀었다가 다시 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훈장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입을 연 것은 마당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술상을 나르던 주막 안악이 관리들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그것을 이장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탐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아이였습니다. 궁에서 내려온 명이었습니다. 아이를 찾되 소란을 피우지 말 것. 찾으면 조용히 데려갈 것. 주막 안악이 들은 말 중에 한마디가 있었는데 이장은 그 말을 옮기면서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데려간다는 것이 어디로 데려간다는 뜻인지 이장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장은 알아들었습니다. 찾아서 제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장은 그 말을 전하고 나서 훈장의 눈을 한번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눈이었지만 끝내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장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훈장은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고여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훈장의 시선은 하늘에 닿아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관리의 날카로운 눈매가 겹쳤다가 다시 도현의 말이 울렸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이의 두려움이라 여겼습니다.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어린아이가 느끼는 공포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다고 어딘가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궁에서 온 관리들이 이 작은 마을까지 내려와 며칠째 머물고 있다는 것,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 찾으면 조용히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져 있다는 것. 도현의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훈장은 그 밤 서당 안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물음이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내보내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몰랐다고, 어디서 온 아이인지 관심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훈장 자신은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아이를 찾아 데려가든 말든 그것은 궁의 일이지 시골 서당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훈장의 머릿속에 자꾸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뒷문 앞에 서 있던 그 밤.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던 그 작은 등. 돌아보았을 때 달빛 아래 드러났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에 담겨 있던 것. 그것은 살려달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 12살 아이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훈장의 안에서 가시처럼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그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하나의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그 결심이 만들어진 것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아이의 보따리를 내려놓게 한 그 밤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훈장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선언한 것도 도현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안에서 하나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 하지만 훈장은 자신이 무엇과 맞서려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궁에서 내려온 명이었고 그 명 뒤에는 왕자들의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뒤에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시골 서당의 늙은 훈장 한 사람이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솔직히 말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고 벼슬도 없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훈장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의감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동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아이가 자기 서당의 마루 끝에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밥을 굶고 자기 앞에서 글을 쓰고 자기에게 잡히면 죽는다고 말한 아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서당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업은 같은 시간에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같은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당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몇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훈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것, 창 밖을 보는 횟수가 잦아졌다는 것,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을 일찍 돌려보내려 한다는 것, 그리고 도현을 대하는 태도도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도현이 앉은 마루 끝쪽을 지날 때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를 거두어 갈 때 도현의 종이를 가장 마지막에 집어들었고 집어들고 나서 한 박자 더 머물렀습니다.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조금 더 오래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을 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놀리거나 무시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도현 근처에서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린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서당 안의 공기가 변했다는 것, 훈장이 도현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며칠째 머물고 있다는 것, 그것들이 하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렴풋한 불안으로 아이들의 안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그 아이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이들은 말할 수 없었지만 다르다는 것만은 느꼈습니다. 도현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루 끝자리는 같았지만 그 자리의 의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관리들의 움직임이 한 단계 좁혀졌습니다. 주막 안악의 전언에 따르면 관리들이 서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몇이냐가 아니라 그중 가장 늦게 온 아이가 누구냐는 물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훈장은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서당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또렷한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훈장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권력 앞에 서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밤은 이렇게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남은 것은 그 방향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견디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훈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서당의 마루 끝에서 가장 조용하게 앉아있던 그 아이가 머지않아 스스로 일어서게 되리라는 것을, 숨는 것을 멈추고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날이 올 때 이 서당의 풍경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의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훈장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짐은 있었습니다. 마루 끝자리에 앉는 것은 같았지만 등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아주 천천히 며칠에 걸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느린 변화였지만 매일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훈장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도현이 평소보다 일찍 서당에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아침 해가 아직 산 뒤에 걸려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훈장이 마루에 나와 보니 도현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루 끝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도현이 훈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뒷문 앞에서 보따리를 안고 서 있던 밤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의 목소리에는 오랜 두려움이 젖어 있었지만 이 아침의 목소리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움 위에 다른 무언가가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각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게였지만 도현은 그것을 이미 자기 것으로 삼은 뒤였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달라졌습니다. 숨던 아이가 숨기를 멈추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마루 끝 근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존재를 지우려는 듯 몸을 작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허락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눈이었습니다. 도현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던 아이가 이제는 상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훈장과 눈을 마주칠 때도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도 그 눈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이 마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서당 근처를 지나는지. 도현은 그것을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당 창문 너머로 마루 끝에 앉은 자리에서 눈만으로 바깥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아이가 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글씨에서, 호흡에서, 붓을 드는 각도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실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의 움직임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인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눈에는 상황 전체를 한 발 뒤에서 바라보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무렵 도현이 훈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관리들이 서당으로 바로 들이닥치지 않는 것은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 아이의 입에서 듣는 것이 낯설었을 뿐입니다. 도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확신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훈장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관리들의 의도를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훈장을 통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관리들의 시선을 흐트려 놓았습니다. 서당의 아이들 수를 일부러 들쭉날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 둘을 일찍 돌려보내고 어느 날은 마을의 다른 아이들을 잠시 서당에 불러 앉혀 두었습니다. 관리들이 밖에서 세는 머릿수가 날마다 달라지도록 누가 원래 여기 있던 아이이고 누가 아닌지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분간할 수 없도록 훈장은 도현의 말에 따라 움직이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상황을 설명했고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으며 판단은 훈장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과 제시가 너무 정확했기에 훈장이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되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현이 직접 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훈장을 통해 전해진 몇 마디의 말이 마을 안에서 작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관리들이 물으면 대답은 하되 대답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도록. 이 집에서는 바깥에서 온 아이를 봤다 하고 저 집에서는 못 봤다 하고 장터에서는 그런 아이가 벌써 떠났다는 소문이 돌도록 관리들의 눈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혼선이 겹치면 사람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관리들의 발걸음이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는 횟수가 줄었고 주막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듯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모습이 주막 안악의 눈에 띄었습니다. 도현은 그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서당 안에 앉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판 위에서 이 아이는 이미 한 수 앞을 두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런 도현을 보며 경외에 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마루 끝에서 비틀거리며 앉아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밥을 굶고 이름을 감추고 존재를 지우며 살아온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궁에서 내려온 관리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당의 훈장과 도현만 남은 저녁이었습니다. 도현이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까지 걸어가 멈추었습니다. 해가 져서 마당에는 붉은 빛이 길게 깔려 있었고 도현의 그림자가 담장 끝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훈장이 마루에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도현입니다. 훈장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장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현이 한 것은 이름을 숨기기를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는 도현이라는 이름 뒤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껍질이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그 껍질을 벗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현이다.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다. 왕의 아들이 돼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선언이 마당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훈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루 위에 앉은 채 마당에 서 있는 도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은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작고 얇던 등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당 위에 붉은 빛이 거친 뒤에도 훈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숨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리들의 혼선은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도현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순간 그 이름은 언젠가 반드시 궁까지 닿을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사는 것보다 서서 맞는 것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서당의 마루 끝에 앉아있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궁까지 올라가는 데는 훈장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청연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장터를 타고 이웃 고을로 번졌고 이웃 고을에서 또 다른 고을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동안 이야기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뼈대는 같았습니다. 어느 시골 서당에 왕의 피를 가진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관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막에 머물던 넷이 어느 날 아침 사라졌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보고하러.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이전과는 다른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탄 관리 넷이 아니라 10이 넘는 무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칼을 찬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당으로 곧장 왔습니다. 이번에는 담장 너머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섰고 가장 앞에 선자가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궁에서 명이 내려왔다. 이 서당에 아이 하나를 데려가야 한다. 훈장은 마루 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훈장의 손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당 안에 있었습니다. 마루 끝이 아니라 방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도, 관리의 목소리가 훈장에게 닿는 것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든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안에서 문을 밀고 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작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도현을 보았습니다. 12살 아이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한쪽이 닳아 있었습니다. 볼에는 살이 없었고 손목은 가늘었습니다. 시골 서당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온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들 중 몇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 때문이었습니다. 도현의 눈이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이 있되 그 두려움 앞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라 하기에는 너무 깊었고 죄인의 눈이라 하기에는 너무 고닫습니다. 훈장은 마루 위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관리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 서당의 늙은 훈장이 궁의 명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끝까지 보는 것, 그것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도현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관리들이 앞에서 말을 몰고 도현은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당 쪽을 훈장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그 등이 마을 어귀를 지나 길 위로 사라질 때까지 마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현의 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길 끝에 먼지 속으로 흐려지다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훈장의 손이 기둥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당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루 끝, 도현이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는지 열흘이 지났는지 훈장에게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뜨고 졌지만 서당의 시간은 멈추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은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붓을 쥐어주고 읽게 하고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훈장의 눈은 자꾸 마루 끝을 향했고 그곳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당 앞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궁에서 온 관리였습니다. 이전에 왔던 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관복이 더 정갈했고 허리에 찬 것이 달랐습니다. 그 관리는 마당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훈장을 모셔오라는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훈장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궁에서. 훈장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도현이 궁에서 자신을 부른다. 그 문장의 각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로 이어지면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길을 떠났습니다. 관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청연촌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고 큰 길을 따라 한양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훈장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잠시 수학한 적이 있었지만 궁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이라는 곳은 훈장에게 글 속에만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궁의 문이 열렸을 때 훈장은 발이 멈추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서당 전체를 넣어도 마당 한쪽을 채우지 못할 만큼 기둥은 높았고 지붕은 하늘에 닿을 듯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돌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깎여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위에서 훈장의 낡은 신발이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안내를 받아 대전 앞에 이르렀을 때 훈장은 잠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대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자세를 바로 한 채 미동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난 길 끝에 옥좌가 있었고 옥좌 위에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은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돌이 이마에 닿았고 자신의 숨소리가 귀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왕의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기 전에 느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궁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입던 낡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루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밥을 굶어 비틀거리던, 붓을 잡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던 그 아이였습니다. 도현은 훈장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처음으로 훈장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입이 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웃지 않던 사람이 아주 조용하게 웃을 때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했지만 왕이 입을 여는 순간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왕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눈이 도현의 얼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목구비를 하나씩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물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전 안의 수십 명이 모두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입이 열렸습니다. 폐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대전을 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4글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가 대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신하들 사이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누군가의 옷자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옥좌를 잡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오므려졌다가 펴졌습니다. 왕은 입술을 다물었고 다문 입술 사이로 숨이 느리게 빠져나갔습니다. 훈장은 엎드린 채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닿은 이마를 살짝 들어 도현의 등을 보았습니다. 궁의 옷을 입은 그 등은 서당 마당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했던 그날의 등과 같았습니다. 작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전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훈장은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전 안에 도열해 있는 신하들 사이로 어떤 종류의 움직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달라지는 자, 소매 안에서 손을 쥐는 자,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술을 깨무는 자. 훈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도현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다는 것을. 궁에서 밀명을 내린 자. 관리들을 보내 아이를 찾게 한 자. 찾으면 조용히 제거하라고 명한 자. 그들이 지금 이 대전 안에 왕 앞에, 도현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럼에도 이 아이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폐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물음이 만든 침묵이었지만 이제는 도현의 대답이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분노를 삼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목이 위태로워졌음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흔들림을 멈추었는지, 아직 흔들리고 있었는지는 훈장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궁에서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서당의 마루 끝에 앉아있던 가장 천한 아이가 왕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었는지 시작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청현촌의 서당에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마루 끝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훈장은 그 자리에 다른 아이를 앉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빈 마루 끝에서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당의 마루 끝에 앉아 있던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밥을 굶으며 비틀거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감추고 숨을 죽이고 자신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기를 멈추고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왕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폐하의 아들이라고. 그 한마디가 대전을 울렸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던 자들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는 아까 이야기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린 뒤 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도현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그리고 도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 나라의 역사 위에 어떻게 새겨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